노유진의 정치 카페. 세월호와 5개의 치즈구멍. 2014년 5월 27일 밤이죠. 그때 발행된 정치 카페 첫 음성 파일의 제목입니다. 참사 직후에 시작한 방송인데 벌써 세월호 2주기를 보냈네요. 며칠 전이었죠. 유권자들의 힘으로 만든 여소야대 정국, 정말 꿈만 같은데요. 시민들의 힘이 봉인됐던 진실을 열고 우리 시대의 이 응어리를 풀어주리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노유진의 정치카페 100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시민, 노회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선자가 되셔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생환하셨습니다. 아니, 노 대표님은 한 달 만에 이 스튜디오 그렇죠. 오신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달 만에 왔습니다. 예, 오셔가지고 자기 자리도 못 찾으시더라고요. 내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예, 어떠셨어요, 선거전? 예, 뭐 저는 또 진보 단일화, 야권 단일화 해가지고 3번의 선거를 사실은 2달 반 사이에 치렀습니다. 자, 5선. 이번에 3선이니까. 3선 짬뽕을 많이 먹었더니 이제 3선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예,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타셨어요. 예, 얼굴이 진짜 뭐 어디 동남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예, 뭐 얼굴 탄 거야 뭐 더 타라고 해도 타겠는데. 제가 창원에서 올라올 때 우리 창원 시민한테 이렇게 청탁을 하나 받았는데요. 네. 그 창원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조도영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부모한테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장문의 편지를 우리 유시민 작가에게 보냈다. 저한테? 예, 기억나실 거예요. 예, 기억나요. 그거 답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못 보내고. 예. 근데 이 친구가 그 유시민 작가의 책을 거의 다 읽었대요. 고1인데. 무서운 독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기숙사에 있는데 이불 쓰고 노유진도 듣고 썰전도 듣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얘기가 그 편지는 나의 최초의 연애 편지였다. 그래서 제가 받은 청탁은 이 학생에게 꼭 이메일 답장 보내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약속하신 겁니다. 예. 다행입니다. 제가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예, 물론. 그 편지 읽기만 하고는 답을 아직 못 보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독서량도 많고. 예. 장래 희망도 뭐 국제 NGO 활동가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어머니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 당선되시자마자 이렇게 지역 민원을 갖고 올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요. 오늘도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저희 세 남자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할까 합니다. 한국인들아, 나에게 생활 정보를 모아주어! 이 목소리가 들리세요? 베타 서비스를 오픈한 대한민국 생활정보 플랫폼 판다트리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생활 서비스, 중고거래, 구인, 구직, 부동산, 애완동물 분양의 법률까지 모두 모아줘! 비차니스트들을 위한 통합 생활정보 사이트 판다트리, 함께 만들어주세요. 판다트리로 검색해보세요. 영화 숙취해소제 잔혹사 중에서 야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예, 까보기 전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선거가 될 것이다. 유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블랙박스를 열었더니 과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까지 예상은 우리가 못했죠. 유권자들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고요. 지역주의는 이게 무너지는 건지 안 무너지는 건지 지금 일단은 영남 지역의 그 지역주의에는 좀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16년 만에 다시 여소야대로 나타났는데요. 이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를? 저는 우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예측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 예측이 틀린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새누리당이 제1당은 어떤 경우에도 뺏기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봤고요. 다만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정봉주 씨가 나와서 과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예측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못했다는 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음성 파일이지만 또 그게 정의당에서 하는 방송이고 또 우리는 법야권에 초점을 두고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보다 큰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바라는 것 또는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던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해요. 국영 방송의 한계죠. 예. 예, 그런데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중간에 한 당이 중간에서 이렇게 가져가 버린 측면이 있죠. 예. 우리끼리 이제 내기를 했는데 그 백정현 PD 누가 이겼어요? 우리 6석부터 9석까지 있었잖아. 예, 우리 제작팀의 당직자가 이겼어요. 예. 우리끼리 이제 내기도 걸어봤는데 그때 보통 그래도 한 6석은 할 것이고 잘하면 7석, 8석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9석은 좀 터무니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뭐 6석 애누리 없이 좀 많은 사람이 6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석을 20% 늘렸어요. 한석이 늘어났죠. 저도 예측을 혼자서 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어요. 얼마로 봤어요? 5석이요. 아, 그랬었어요? 예, 저는 막판에 표가 막 빠져나가는 네. 제 선거구에서는 덜 했지만 비례표. 제가 볼 때 비례표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서 최악의 상황으로 3석밖에 안 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한 5석 봤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기록을 나왔어요. 선거 날 제 트위터에 계속 올라오는 글이 미안합니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조짐이 안 좋다라는 건 예측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더민주가 123석을 얻어가지고 제1당이 됐고요. 새누리당이 그보다 한 석 모자란 122석으로 2당이 됐고 국민의당이 생각보다 많이 얻었어요. 우리 예상보다 한 10석에서 한 12석 정도 더 얻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정의당이 6석 그리고 무소속이 11석입니다.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 민심이 이제 반영된 건데 우선은 이번 선거 결과는 크게 3가지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는 여당의 과반 붕괴. 그것도 그냥 붕괴가 아니고 이제 큰 폭으로 과반에 미달한 선거였다. 1당을 뺏겼다. 그게 이제 이 선거 결과의 가장 두드러진 점이고요. 두 번째는 원내의 의석을 획득한 4개 정당이 다 전국당이 되었다. 예, 완전한 전국당은 아니지만 보면 새누리당은 광주광역시 한 곳을 빼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다 의석을 얻었어요. 지역구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 한 곳을 제외하고 최소한 한 석이라도 강원도를 포함해서 다 의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지역구 의석이 대부분 호남에서 나왔고 이제 서울에 두 석 그게 다지만 그 정당 득표율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20% 이상 다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전국 정당화가 된 거라고 보고요. 정의당은 이제 영남에 한 석, 경기도에 한 석 이렇게 냈지만 정당 득표율이 좀 7.6%? 예. 우리 기대에 못 미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5 내지 8%대의 정당 득표를 전국적으로 했어요. 이걸 보면 큰 틀에서 봐서 지역구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이 원내에 있는 4 정당이 모두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 곳 또 완전 포기할 필요는 없는 수준의 전국 정당화를 이루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고요. 이제 세 번째는 호남인데요.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압승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호남이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최초로 2번이 아닌 당을 압승하도록 했다는 거. 그 3가지가 이번 선거에서 제일 큰 어떤 구조적인 변화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우선 이 선거가 그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 가혹하게 내려진 그런 선거였고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새누리당의 과반 붕괴로 나타났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반사이익을 더민주가 얻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반사이익을 국민의당은 못 얻었느냐. 국민의당은 호남이 이외에 거의 출마자가 경쟁 있는 출마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적었기 때문에 반사이익은 대부분 더민주당에 들어가는 식으로 끝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교차 투표 정당 투표에 있어서 정당 투표 유권자 야권 지지층의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에서 더민주당에게 경고를 보내는 또 작은 심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대심판과 소심판. 그래서 그것도 반사이익은 누가든가 국민의당이 그 양대 기득권 정당을 다 이렇게 비판하는 위치에 있었던 국민의당이 얻었고 이것은 정의당에 갈 수도 있었던 반사이익을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에 어느 야당에게도 떡을 준 바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제일 거품 없는 지지를 받은 건 정의당이죠. 정의당이죠. 자기 목만큼을. 자기 목만큼만 받아간 거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떡을 줄 만큼 뭔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일이 없잖아요. 한 일이 없고 다만 이제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의 위치에 선 일 이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평가받을 일도 없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기회만 받은 거죠. 이번에. 반사이익만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받은 게 아니라는 점에서 100% 반사이익. 거의 그렇게 거의 봐야죠. 반사이익이죠. 그래서 이 지지를 그 냉정하게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민주보다 더 많이 얻었다는 식으로 해서 마치 한 일에 대한 성과로서 이렇게 성과급을 받은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 신나서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예, 근데 아쉬운 건 이제 그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그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권고한 바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갖다 돌려보면 이번 선거 결과를 돌려보면 정의당이 사실 23석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새누리당이 실제로는 105석 받아야 돼요. 새누리당은. 그다음에 더민주는 101석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83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38개밖에 못 받았죠. 정의당은 6개를 받았는데 26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의당은 만약 중앙선관위 안대로 했더라면 얻었을 의석보다 20개를 덜 받았고 그렇죠. 국민의당은 45석을 덜 받았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2석을 덜 받았어야 돼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은 17석을 덜 받았어야 돼. 그렇죠. 결국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받아야 될 몫을 이 소선거제 때문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지 뭐. 네.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재미있는 건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제 선거 결과는 나왔고 의석도 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회가 한 2달이면 끝나나? 5월부터인가요? 6월부터? 5월 말에 임기 시작이요. 5월 30일. 5월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은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일단 국회의 상황, 그 다음에 그 각 정당의 상황도 또. 사실은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뭐 여소야대보다도 더 큰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을 예고하는 것은 바로 원내 교섭단체가 이제 셋이 된다는 점.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 이 자신의 정치적 어떤 포지션, 위치를 새누리당과 그 더민주 사이에 두고 양쪽과의 어떤 그 거래 내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위치를 굳혀 나가려고 시도할 것이 뭐 거의 확실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17대 국회 후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몇 사람의 의석을 잃어서 과반이 무너지기 전까지 짧은 기간만 열린우리당이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적이 있고요. 그렇죠. 탄도리 때. 네, 나머지 시기는 근자의 한 20년 동안은 계속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던 국회였거든요. 처음으로 집권 여당도 과반수를 못 가지고 있고 제1야당도 과반수를 못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당 사이에 위치를 잡은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쥔 상황이어서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뭐 야권 통합 논의니 뭐 또 대선과 관련해서 뭐 원샷 경선 논의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선 이 여야 각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회의 정당 구조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뭘 해보기도 전에 바로 변경하려는 시도. 예컨대 뭐
2번 당과 3번 당을 합친다든가 또는 2번 당과 3번 당과 1번 당을 합친다든가 등등의 모든 논의들은 이번 총선 민의에 반하는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3당 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3당 구조를 가지고 과거의 양당 구도 때의 국회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끔 활동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 점에서 보면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정 운영 전체에 책임을 지는 정당이다.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줄타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줄타기가 잘 될까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줄타는 능력이 되나? 이제 초보 서커스 단원이라.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예컨대 지금 4월 임시국회 소집을 여러 당들이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장도 오늘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장 안건으로 올라온 게 1호 법안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국민의당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민주는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육대란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누리 예산이나 이런 거 관련된 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파견법, 그 노동관계법 중에 파견법을 딱 찍어가지고 이거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근데 노사정위원회에 지금 양대 노총이 다 탈퇴한 상황 아니에요? 탈퇴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나름대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거고. 근데 문제는 그 내용과 방향인데 세월호 특별법을 이제 뭐 세월호 법 개정을 하고 특검을 도입하겠다. 그건 좀 전향적인 아니고 야권 전체가 이제까지 견제했던 입장에서 그렇죠.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대가로 새누리당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느냐.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로 다시 돌려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나머지 야당에서 반대해왔던 조금씩 서비스 산업발전법 이런 거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반대해왔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법은 그냥 원안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그간의 야당들의 입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입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머리는 새누리당이고 심장은 야당인 지금 그런 이상한 인류가 태어난 거죠. 이제 인류가 출현한 것처럼 된 건데 그래서 이 줄타기가 간혹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또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그런 우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고전에 그 파견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국노총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고. 최소한 한국노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고 또 한국노총만 있는 상황에서 처리될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관심이 좀 덜한 이런 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뭐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는 게 문제인데, 근데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언제 드러나냐면 사실 더민주랑 같이 움직이는 한에서는 사실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근데 각을 세울 때 이제 드러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중요한 문제, 실제로 그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서 새누리당하고 같이 놀아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 좀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예. 정의당에서는 이 파견법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취한 입장에 대한 의견 뭐 표시를 했습니까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낮에 네. 그 뭐 민주노총과 같이 기자회견하면서 했어요. 했는데 아마 우리 그 당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당내 사정도 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누리당에서 뭐 친박 비박 지금 권력 관계가 막 뒤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거 그 친박이라는 세력들이 사실 선거 책임을 져야 되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또 진박과 또 비박들 사이에 또 싸움들이 벌어질 것 같고, 더민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제 김종인 체제와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뭐 원래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뭐 박지원 의원도 대권 도전 네. 뭐 발언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안철수 씨가 이렇게 얹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쉽지 않은 거. 그거 좀 살펴볼까요 한번? 예. 근데 우선 노 대표님 그 새누리당 상황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렇죠. 오늘 아침에 수보회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한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예, 뭐 우리나라에 선거 있었던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만에서 선거 치른 것처럼
남의 얘기하듯이. 아니 저는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총선 여론조사가 아니고 총선으로 입법권이 소재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면 입법이 항상 필요한데 이제는 자기가 당을 장악한다고 해도 국회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입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민의를 겸허히 수용한다? 그럼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런 소리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국회와 잘 협력하겠다? 아니 그럼 이게 보면서 저는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안보 책임의식도 못 느끼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입법권이 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정파의 그 리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파의 리더로서 야권의 정파들과 협력하려면 뭔가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는 따로 있고 국회는 저쪽에 있고 국회하고 잘 협력하겠다 이런 식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말한 걸 보고 진짜 영혼 없는 입장 표명 아니냐. 예, 그게 선거 참패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농담 삼아가지고 새누리의 압승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새누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이번 이제 선거 참패 그 최고의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진박들 그 이항구하고 최경환 정말 고마운 분들이지. 네, 정말 고마운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냥 워낙 닭짓을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그 보수 정권 거의 10년 다 돼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 피로증, 염증 같은 게 엄청나게 생겼는데 이것을 갖다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언론들이 다 장악돼 있다 보니까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 안 해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심에 대한 오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문제가 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을지는 몰랐죠. 우리가 한 10% 차이 날 거라고 봤잖아요. 네, 집전화 여론조사. 근데 그것도 더 난 것 같아.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언론이 장악되다 보니까 이거 악화된 민심, 보수 정권에 대한 염증 같은 건 보도가 안 되고 이 의식 자체가 안 된 데다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야당이 또 갈라졌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맘 놓고 싸움질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는데 아무 변화도 저는 못 느꼈어요. 오늘 아침 수석보좌관 회의.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연관돼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 왜 그럼 선거를 여당이 패배했는가? 그건 마치 애가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나빠진 거지. 그게 왜 부모가 잘못해서 애가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다 이 얘기. 이분이 이제 당에 대해서 자기한테 대한 평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굉장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때는 당이 내 거야. 근데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당은 내 게 아니야. 항상 그래왔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죠. 아니 이제 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데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냐 하면 그러니까 진박을 통해서 여당을 계속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에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다시 진박 또는 친박을 앞세워서 당을 장악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이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는 비박 사이에 타협하기 어려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네, 비박이 그렇게 이제 세력화나 구심에 있어서 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때문에 내부의 불안정성은 과거보다는 높아지겠지만은 친박의 주도권은 계속 행사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 결과로 수적으로도 그들이 이제 국회의원은 그렇죠. 국회의원은 그들이 수적으로도 우위에 서 있거든요. 근데 당대표 선거에 그 대의원들이 와서 찍잖아요. 네. 여론조사도 반영을 하고 이럴 경우에 그 최경환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당대표로 나서서 국회의원 장악력은 친박이 높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대항마가 떴을 때 근데 대항마는 없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좀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좋은 기회가 온 건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 좋은 기회가 실현될 것인가 와 관련해서는 잘 실현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세력을 이렇게 표상시키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남경필 지사라거나 원희룡 지사라거나 또는 근데 두 분 다 현역 지사인 것이고 뭐 유승민 의원이라거나 이런 좀 이렇게 신세대 그리고 좀 합리적인 보수 어떤 그런 개혁적 보수의 어떤 그런 노선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정말 구체제와 그 일대 혈전을 벌여야 되는. 근데 지금 그런 조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씨 이번에 날아간 거잖아요, 사실상. 오세훈 씨는 낙선을 해버렸어요. 네. 그다음 김문수도 그것도 대구에서 낙선 아니고 이건 그것도 뭐 편차로 더블 스코어.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으로 재기 불가능 상태에 빠졌단 말이죠.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승민 씨. 그다음에 거기는 아직 당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복당을 시키겠죠, 분명히. 복당을 시키는데. 아니 복당도 그렇게 박대성 태도가 저러면 복당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새누리당의 과거의 소장 개혁파 남원정이에요. 예. 남경필 원희룡 씨는 이제 지사로 가 있고 남은 게 정병국 의원인데 여기가 지금 5선을 했죠. 양평 가평에서 5선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그 여기가 나설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막 상상력을 발동하면 비록 낙선했지만 뭐 이재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누구든. 예컨대 최경환 씨가 친박의 당대표 후보로 나올 경우에 누구든 저 사람은 말이 안 된다는 완벽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선거는 좀 알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내부에 굉장히 혈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 야당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친박이 다시 당을 장악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친박이 아니라 박이 직접 장악할.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무리가 박이 퇴임 심지어는 집권 후반뿐이 아니라 퇴임 후에도 이 당은 내 거다라는 그러면서 그 당의 지분들을 확보해서 사실상 당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일종의 수렴청정 비슷한 식으로 한국 정치에 계속 영향을 끼치려는 그 그릇된 욕망이 이런 이런 선거 참패를 낳은 거거든요. 네. 그 저는 정병국 의원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인지도도 낮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런 과정 통해서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경환 의원이 총선 패배의 하여튼 그 주된 책임을 져야 될 5인방에 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대표 출마를 할 경우에 무혈 입성시킬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 나오게 되는데 그게 누구든 나오게 되면 좀 강력한 응징력을 가지리라고 봐요.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비박이 당권을 잡아도 이제 새누리당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친박이 잡아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지는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친박이 잡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지 경쟁력이 없으니까.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 혹시 들으시면 참고하십시오. 예. 그런가 하면 또 이제 한편으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야, 이거 차기 후보가 마땅치 않을 경우에 이제 반기문을 영입한다 그러는데 올해 신문 보니까 반기문도 날아갔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 그분은 뭐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하셨더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앉아가지고. 아니 외교부 공무원이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미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당시 김대중 총재가 미국 망명하고 있을 때 귀국할 때잖아요. 1985년 2.12 총선 앞두고 귀국할 때인데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30년 지나서 외교부 기밀문서가 봉인 해제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하버드 대학에 이제 연수 중이었더라고. 그 연수 중이니까 그 업무를 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그 지도 교수하고 등등 하버드의 교수들이 미국 정계하고 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연서명해서 김대중 씨의 귀국 안전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거를 대사관에 보고를 해가지고 꼰지른 거잖아. 예, 그게 지금 문서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과잉충성한 거죠. 전두환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이죠. 그래서 이제 외교부 북미국에서 승승장구 거듭해가지고 외교부 장관까지 하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간 건데 이거는 상당히 도덕성 논란이 그렇죠.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뭐 지금 당장 저는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봐요. 예. 왜 그랬는지.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된다 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유승민 의원은 어떨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아침 발언으로 보면 복당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복당을 한다면? 만약에 복당을 한다면 우리가 전에 정치 카페에서 한번 네. 제가 우리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유승민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려면 새누리당이 폭망을 해야 된다. 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폭망해서 네. 이게 친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예. 이런 인식이 새누리당 당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을 때만 유승민 씨가 예.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객관적 상황은 지금 그 상황으로 갔어요. 예, 필요 조건은 근데 저는 폭망이 아니라 더 망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을 대선 후보로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 당을 깨고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그 문제예요. 예.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대통령의 발언이 겉보기에는 영혼 없는 그냥 의례적인 발언처럼 보이는데 그 메시지는 나는 변하지 않았다예요. 굳은 의지의 표명이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렇게 지금 계속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렇게 봐요. 그래서 새누리당 상황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혼미한 진짜 국면. 혼미하네. 예. 예. 이거 뭐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지금 떠오르잖아요. 보통 이러면 누구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여기는 그냥 네.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아예. 그리고 뭐 포기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아니 정권 재창출을 그렇죠. 예. 선거의 여왕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요번에 선거 여왕이 얼마나 선거의 여왕인지 잘 보여줬잖아. 요번에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예. 우리가 그랬잖아요. 돌아다니면 표가 뚝뚝 떨어질 그러니까. 거라고. 예.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 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더민주입니다. 더민주 같은 경우에 좀 황당해졌는 게 문재인 대표가 참 난감해졌어요. 왜냐? 이거 뭐 사퇴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태거든요. 어디서 사퇴를 해요? 지금 사퇴가 아니라 정계 은퇴. 왜냐하면은 호남에 가가지고는 명시적으로 얘기했거든. 내가 호남의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만두겠다, 은퇴하겠다라고 했는데 호남 지지 못 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의 말은 뭐냐면은 더민주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사실 전국적인 더민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고 그렇죠. 호남에서는 망했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 더민주 같은 경우에 지금 선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뭐 영남벨트도 쭉 살아났고. 아니 생각해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른바 호남 쪽 없이 또 거둔 그러니까 성공이란 더민주가 말이에요. 호남을 거의 다 잃고 제1당이 됐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렇죠. 예. 희한한 선거죠. 네. 희한한 선거인데 이러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해진 만들기 거예요. 힘든 결과를 우리 유권자들 그러니까 이게 호남의 국민의당의 압승을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호남을 잃었으니 니네는 망했어. 이게 있고 또 하나는 호남 없이도 제1당을 하잖아. 그 길로 쭉 가 앞으로.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지금 병존하고 있거든요. 그 반반만 진리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는 우당인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당권.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는데, 예를 들면 호남에서의 더민주의 어떤 완패에, 문재인 대표를 활용 안 해서 완패했다는 시각까지도 있고. 그렇죠. 또는 김종인 대표처럼 거기 가지 말랐는데 가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해서 또는 김종인이 다 망쳐놨는데 문재인이 그나마 살리려고 했지만 힘이 모자랐다 이런 시각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정당 투표에서 더민주가 좀 저조한 부분은 그 명단에 김종인
비례대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까지도 있고 또 사실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주장이든. 사실은 그래서 그 출구조사가 여론조사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좀 세밀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데이터가 더 나오면 그러니까 더민주가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 당권 향배와 관련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래요. 비대위잖아요. 그죠? 총선이 끝났어요. 그럼 비대위는 지금 1기를 그때 뭐 비례대표 공천 둘러싸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다 사임을 했기 때문에 2기를 새로 구성했어요. 완전히 더민주 내 보수파들만 골라서 지금 2기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원래 비대위는 그냥 전당대회 준비위를 구성하면 돼요, 지금. 원구성 협상이나 이런 거는 5월 초에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구성 협상을 하면 되고 국회의장은 어떻게 뽑냐, 뭐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 되는 건데 당은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를 구성하고 나면 비대위는 해산되는 거예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전당대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자기가 당대표를 하고 싶으면 출마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상식이 다 무너지고 2기 비대위를 구성해놓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전당대회 준비를 언제 구성할지 이거 하나도 지금 논의를 안 하고 그 김종인 대표는 아니 지금 뭐 합의 추대 얘기까지 나 추대해주면 하고 뭐 자기들이 하겠다면 하는 거고 이런 태도잖아요. 근데 추대할까? 추대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당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출마를 하는 순간 추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당원 중에 누구 하나 당대표에 입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추대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주요 세력 간에 그 합의해달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뜻인데 그 얘기는 결국 문재인 전 대표 보고 하는 소리죠. 합의해 주길 바란다 이 얘기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들어 나 추대 시켜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볼 땐 더민주에서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게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그 룰에 따른 그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또 합의 추대 이런 것도 결국 개파간에 또 담합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 혁신이 11차까지 하면서 거기에 당헌 당규에 이런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논의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규정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이제 김종인 대표는 자기를 추대해 주기를 요구하는 거고 또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고 지난번에 그 광주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총선 끝나고.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어요. 지금 문재인 씨는. 이 조건에서 뭐 결국에는 이제 대권 당권을 분리할 거냐 아니면 대권 당권을 사람으로는 분리하지만 세력으로서는 동일 세력이 맡을 거냐 이제 그 문제. 그거는 정치적 합의의 내용이죠. 그렇죠. 다만 절차상 전당대회를 안 하고 또 비대위를 연장하는 식의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김부겸 당선자도 당권 도전 의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김영춘 당선자도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저 정청래 저 아직은 의원이에요. 정청래 의원도 뭐 그 사심공천 5인방을 발표하겠다고 곧 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예, 김종인 대표 합의 추대는 내가 맡겠다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라 누구 하나라도 당대표에 출마하는 순간 합의 추대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민주는 전당대회 준비위를 비대위가 언제 구성하냐만 남은 문제고 거기에 뭐 당대표를 하고 싶으면 김종인 대표가 출마해야 되는 그런 게 상식이죠. 원칙이고. 예. 근데 이분이 뭐 출마하려고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출마해봐야 안 되거든.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대표를 누굴 시켜? 당대표는 누구든 대권 도전 의사가 없는 사람 중에 나와야죠. 아, 당권 대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명해야 많이 되죠. 지금 뭐 김부겸 씨. 그 출마 의사를 그 선거 공약으로 밝힌 사람도 있고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맞아, 송영길이 있죠. 지역에서 아예 그 얘기를 했었죠. 송영길 씨는 무조건 출마할 거예요, 당대표 선거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합의 추대는 물 건너갔어요. 정세균 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당대표로. 그것도 가능하죠. 아니면 이분이 저 대선 후보 자기 자신을 대선 후보로 지금 상황 같으면 정세균 씨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하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분이 관리형 양쪽 다
관계가 원만하고 어. 관리형이고 개인적으로 성품이 아주 점잖은 분이고.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고 돌아왔죠. 오세훈을 이겼죠. 오세훈을 이겼으니까 예. 그것도 꽤 큰 차더라고요. 그럼요. 10% 차이로 이겼어요. 거의. 그래서 더민주는 지금 이 혼돈이 벌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기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된 일정과 프로그램을 제시 안 한 데서 모든 혼돈이 생기는 거고 이 당은 그것만 빼면 별 문제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아마 조만간 그리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남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아서 이렇게 그 대선 잠룡들 관리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해 자기가 너무 좀. 아니 솔직히 개인적인 감정을 좀 얘기해도 돼요? 예. 김영춘 당선자가 뭐 운동권이 죄냐 그렇게 어저께 인터뷰에 어디 얘기를 했던데 저는요 김종인 씨를 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 저 사람이 뭔데? 자기가 그 초빙받은 군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각자의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자기만이 옳다는 식으로 막 해대는데 요즘 뭐 동안행 비자금 받아가지고 뭐 수갑차고 가던 사진이면 SNS 막 돌아다니는데 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도덕도 원칙도 없이 이렇게 가도 되냐. 저 지금 국회 제1당이 이런 것 때문에 보고 있으면 내 당은 아니지만 화딱지 나요. 좀 더 심한 용어를 쓰고 싶은데 참을게요. 마지막 방송이라. 예, 이제 그 얘기를 슬쩍 국민의당으로 좀 옮길까요? 예,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완전히 막 사람들 환호하고 난리가 났던데. 난리가 났지, 예. 지금. 그렇죠. 지금 뭐 한창 눈에 뵈는 게 없지. 보이는 게 없죠. 공중에 떠 있죠. 지금 공중에 좀 떠 발이 땅에 안 닿을걸요. 그렇지. 네. 이게 꿈이나 생시자 막 꼬집고 있을 거라. 근데 이제 내실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도 이른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호남 세력 딱 결집시키고 거기다가 반사. 새누리당에서 좀 떨어져 나온 더민주에서 또 떨어져 나온. 예, 그런 일부 세력들이 좀 그 지지한 결과로 얻은 거고 사실 지역구는 사실 서울 그 호남 이외 지역에서는 서울에서 두고 사실 관악일이라는 데도 굉장히 특수한 선거구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아까 노 그렇죠. 대표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서 있는 위치와 그다음에 계획에 대한 막연한 그 계획에 대한 지지를 받은 거고 그리고 또 승자도 사실 보면은 이제 이 선거 결과를 갖다가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거는 이제 대선에서 어떻게 임하라는 신의 계시이자 국민의 어떤 지상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딱 바로 해석해 버리죠. 그래서 대선 다자구도로 가자는 의사를 밝혔죠. 예, 대선 다자구도로 하다는 그리고 자신 있다라는 거고, 자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국민의당이 승리한 게 아니라 안철수가 승리했다. 안철수 이외의 국민의당은 별로 얻은 것도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그냥 당선된 사람이 당선됐을 뿐이고 그런 거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당 대표를 안 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선 나가야 되니까 거기. 근데 모르죠. 근데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당 대표도 맡고 먹고. 그러니까 당 대표를 당장에는 겸할 수도 있죠. 뭐 대선이 바로 그 치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보통 다른 당들은 1년 6개월 전이면 네. 대선 후보는 그 당 대표를 못 하도록 대부분 돼 있고 이 당도 그게 그 문재인 대표를 배척한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대권 주자가 당권도 먹었다. 이거 가지고 박지원 씨가 공격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박지원 씨가 공격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씨 끄당이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박지원 씨는 그런 주장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안철수 씨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싸움이 나죠.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일단은 사실 호남세에 엎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을 좀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후보로서 자기가 되려면은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 대표의 권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래서 저는 그 기가 다른 당은 즉각 사실은 물러났거나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기는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과연 국민의당을 믿고 있는가 또 의문스러워요. 신뢰를 하고 있는가. 아직은 좀 직접 자기가 쥐고 있어야만 되는 당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이에요. 그러니까 주승용 원내대표도 지금 주승용 의원이나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아까 이제 국회에서 뭐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내고 그리고 파견법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거죠, 그죠? 파견법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노사정위원회 있지도 않은 돌아가지도 않는 해체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헛발질을 그쪽에서는 했고 한쪽으로 정치 쪽에서는 지금 대선 결선 투표 도입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지난 가을부터 쭉 얘기했던 대로 다음 대선은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원샷 경선으로 해서 야권 대표 선수를 바로 뽑는 쪽으로 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이걸로 봐서는 나는 안철수 의원을 보면서 아니 그 결선 투표 얘기할 거면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하자고 해야지 왜 대통령만 결선 투표하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통령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나? 그런 거죠. 네. 사실 뭐 이분이 정치를 하는 목적도 그거. 그리고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현행 헌법을 고치지 않고 법률을 고쳐서 그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그거예요. 예. 제가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지금 제출해서 살아 있는 거예요. 예. 19대 국회 아직까지 처리 안 되고 살아 있는 법안인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법안 통과시키면 되지. 근데 그 종편 일부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뭐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헌법을 안 바꾸면은 결선 투표 못 한다 얘기하는데 헌법 76조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1항부터 5항까지인데 그 헌법 법문을 보면 그 1항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뽑는다고 2항은 1항에 따라서 선거했는데 1등이 두 사람 나오면 국회에서 뽑는다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 1항과 2항의 규정을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 없고요. 예. 제가 이 법안 낼 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라는 국회 그 입법 12처에 그 자문도 받았었어요. 그거를 그 무슨 헌법 개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난독증이에요, 난독증. 응?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무 장애가 없어요, 헌법적으로는. 그냥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러니까 되는 건데. 이미 이제 법안도 올려놨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도 그래야 되는 거야, 최소한. 아니 그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해야 3등 이하 후보는 들어가라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프랑스가 국회의원 선거를 갖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다 결선 투표를 하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아니 뭐 그 연동해서 같이 제안해 볼 수는 있지 않나요? 그럼 이거 뭐 아니 그 얘기를 하려면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미워 정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국회의원 선거는 그거 없이 이길 수 있고 대통령은 그거 없이 이길 수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최소한 앞뒤가 맞아야지.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야권연대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야권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제 대통령 결선제 도입으로 표현한 그렇죠. 거죠. 네. 표현한 건데 원래는 이게 전술이었는데 그게 전략으로 성격되더니 이제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안철수 의원이 과학자잖아요, 원래. 의사도 과학자고 그 바이러스 박사도 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자도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면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과학자도 여러 수준이 있죠. 아, 그래도 기본이지. 왜냐하면 누가 야권 연대만 하면 이긴다고 주장했어요? 야권 연대만 하면 이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권 연대를 하면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이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 주장을 한 거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따져보니까 약간 33석 정도가 승패가 갈렸거든요. 근데 그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야권 연대를 했으면 새누리당으로부터 한 22석 정도를 더 갖고 새누리당이 100석 이하로 내려갔다는 그렇죠. 거지. 100석 이하로 더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야권 연대만 한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절대 아니죠. 선거에는 다른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야권 연대가 됐을 때가 안 됐을 때보다 야권의 승률이 훨씬 높죠. 이게 야권 연대론인데 이 사람은 이거를 공격할 때도 보면 지난번 총선에서는 야권 연대하고도 왜 못 이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번 총선에서 야권 연대했으면 안 했으면 더 많이 졌지. 딱 보면서 이 사람 과학자 맞아? 그런 의심이 좀 들던데 너무 까는 건가? 아니요 뭐 과학적으로 얘기한 거죠. 예. 근데 그쪽 내부 사정도 조금 이제부터 싸움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더민주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의 반감들. 네. 반감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구심점이 될 사람이 없었는데 그 구심점 역할을 안철수 씨가 해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역의 지지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렇지. 거고 전국 정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당했던 고의를 1년 전에는 안철수하고 김한길 대표가 거기서 당했거든요. 그렇지. 전략공천했다가.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이제 살아 있는 건데 그 내부에서 지금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선거 때라서 선거를 맞이해 가지고 그냥 같이 왔지만 이제 그 내부에서 권력을 또 나눠야 되는 거고 지분을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안철수 계열들이 많이 당선이 됐고 그 또 다른 한편 아주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지역 정치 팔단들. 예, 지역의 정치 팔단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내부의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간단치 않을 텐데요. 예. 우선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오늘 박지원 의원이 뭐 자기도 대권 도전 얘기한 거 예. 그런 건 안철수 씨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당권을 넘기라고 그렇지. 우리한테. 예.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당선자도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대권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당권을 먹을 건지. 그러니까 실리를 챙길 거냐 폼을 잡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박지원 씨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다 당권을 먹겠다고 그러면 그 피 터지는 전쟁이 내부에서 또 벌어지게 되고요. 그 안철수 의원이 누구 편을 들어줄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저쪽도 이제 지금은 임시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당대회를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권노갑 씨가 그 예컨대 대선 후보로 정동영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언급들을 슬슬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정말로 정동영 씨를 대선 후보로 밀겠다는 얘기 아니라 달란 얘기죠. 예, 달란 얘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 더 그 국민의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국민의당을 호남 자민련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종편 방송들이 날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아니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선거 끝난 그러니까 직후부터. 선거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편을 들어주더니 아니 근데 이제 호남 그때까지는 이렇게 클 줄 몰랐지. 네. 이게 커가지고 새누리당의 과반을 무너뜨리는데 1익을 담당할 줄은 몰랐지. 네. 그럼 지금 와서 이제 호남 자민련을 밀어붙이는데 국민의당은 자민련하고는 달라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민련은 뭐예요? 충청도 출신의 김종필 씨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지역 있죠. 유권자들이 다 밀어주는 지역당. 이게 자민련이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TK까지 다 먹었었거든요. 그때 일시적으로.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보수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이념적인 측면을 가지고 또 치고 들어간 부분. 근데 지금 호남은 안철수 씨가 호남 출신의 지역 맹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맹주들이 있고 이 소맹주의 연합체 위에 전국적 지명도와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씨가 결합해 있는 네. 양상이어서 호남이 안철수 씨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안철수 씨가 따라가야 되는데. 안철수 씨가 따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 안철수 씨가 호남 민심에 벗어나는 정치적 행보를 가게 되면 그때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게 호남 민심이에요.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국민의당을 밀었다고 해서 호남도 뭐 충청도나 똑같다 경상도나 똑같다 뭐 안철수가 겨우 자민련 만들었냐 이런 비아냥은 저는 적절치 않은 거라고 봐요. 이거는 호남 유권자들로서는 30년 넘게 한 당만 어쩔 수 없이 지지해 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당을 지지해 본 거잖아요. 더군다나 1번 당을 지지한 건 또 아니에요. 두 군데 당선을 시켜줬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다른 당을 지지했는데 같은 사람을 지지한 거지. 그렇지. 그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지. 그게 아이러니야. 아니 그렇긴 하지만 1번 당 지지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사람들 그대로 다 됐잖아요 이번에. 네, 이 버스 안 타고 딴 버스 타는데 그 버스에 이제 저쪽 운전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하여튼 이 호남의 국민의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 이번 총선에서 이거에 생각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거 경상도 지역주의 충청도 지역주의하고 뭐가 다르냐라든가 또는 무슨 이게 호남 자민련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전체 사태의 한 표피적인 측면만을 보는 거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사실과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첫 뭐 입법 방향을 제시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자꾸 벌어지게 되면은 당 내부 균열도 커질 거예요. 아, 저 무슨 파견법? 예. 그게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더민주당에서 주승용 의원의 위치는 그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주류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예. 뭐 보편적인 위치도 아니고 이제 특수한 비주류. 특수한 비주류였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원내대표라는 이름으로다가 주류 입장이 돼버렸죠. 예, 주류 입장으로 돼버리면 그걸 갖다가 내부에서 그게 동의가 되느냐 이거죠. 뭐 그런 문제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우리 정의당입니다. 우리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그 진보정당이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최고로 얻은 게 그때 통합진보당 때 야권연대를 통해서 13석인가 얻은 게 예, 최고 성적이에요. 최고 성적이에요. 예.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때 13%를 얻었지 아마 우리가. 예, 예. 정당 투표가 그 적인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절반으로 꺾인 거란 말이죠. 의석도 절반, 지지율도 절반. 그렇죠. 지지율도 거의 절반으로 돼버린 건데 뭐 사실 반이 그 정당 자체가 우리 당 자체가 이른바 그 연합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절반으로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뭐 영원한 챗바퀴 아니냐. 이번에 좀 뭔가 될까 했는데 국민의당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번 훅 해가지고 유턴이 딱 오니까 그대로 또 그냥 그 원위치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네. 저는 뭐 그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 지역구를 돌파한다는 것이 소선거제하에서는 쉽지 않은 거고 독일식 정당명부를 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녹색당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는 돌파가 안 되잖아요. 다 이제 최근에도 처음 돌파했어요. 켈런에서.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좀 일찍이 잘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몇 석을 추가하는 것은 야권연대와 무관하게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몇 석 더 얻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정의당의 어떤 지위나 정치 영향력에 뭐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이냐 하는 점은 있을지 몰라도 밤낮 지금 아직까지 우리의 짧은 기간의 경험에 뭐 심상정 노회찬 말고는 지역에서 현재 우리 구성원은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그리고 비례의원을 지낸 분들도 꽤 능력이 있고 누구 다른 당의 정치인 못지않은 그런 검증이 된 분들도 돌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 계획과 기획과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준비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 여기 마지막 방송이니까 우리 노 대표님은 또 모범 답안을 말씀하셨고요. 네. 역시 이제 삼선의 의원이시고 당에 책임 있는 분이시니까 모범 답안을 말씀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정의당도 좀 까도 돼요? 예, 까세요. 우리가 언제 안 깠습니까? 우선 이제 정의당의 진로와 현재 상황 또는 진로와 관련해서는 작은 문제들이 있고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태와 그 사업 방식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선거 환경과 정치 제도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우선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의당이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노출되어서 유권자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들여다봤을 때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이 정당 지형과 선거제도 하에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의석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낱낱이 다 공개되었을 때 유권자들에게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그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모습을 한번 봐야 되고요. 특히 이번에 인천 선거에서 뭐 전국적 야권연대는 안 되었지만 인천시당 차원에서 더민주하고 정의당이 합의해서 그 13군데 중에 하나를 받았잖아요. 네. 3군데를 경선을 두 개 받았죠. 2개를 받았죠. 1개 받았죠. 1개를 3군데 경선에서 1개를 우리가 이겼고. 맞다. 그래서 2군데를 나갔습니다. 우리가 13군데 중에. 그렇죠. 근데 합의해서 받은 곳 있잖아요. 여기에 2등도 못했어요. 거기가 윤상현 지역구예요. 새누리당의 공식 후보는 엄청 약한 페이크 후보였고, 그죠? 그냥 가짜로 낸 후보였고, 무소속으로 막말해서 당을 벗어난 윤상현 씨 진박, 거기가 이제 무소속으로 뛴 선거였는데 그 선거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후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린 다 알죠.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거기 당원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선거구에 그리고 다른 선거구에서 활동한 사람이 거기 받은 선거구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정의당 당원 중에 그 인천 남을 선거구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이 유권자들의 호소력이 있고 승리의 전망이 더 큰 사람을 놔두고 조직 내부의 논리에 따라서 도저히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식의 열사결정이 이루어져서 후보를 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을 냈더라도 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만약 유권자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다 본다면 우리한테 표 주겠어요? 그러니까 표를 못 받잖아요. 저는 차제에 인천시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그냥 형식적인 평가하지 말고요. 냉혹하게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보였을 때 과연 지지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극복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그 내용을 세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으로 알아요. 뭔가 좀 확실히 믿고 이렇게 지지해 주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정당이라는 아주 불길한 느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선거평가 과정에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것은 계파가 아니라 유권자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공천을 심상정 대표가 승인을 안 하고 한동안 쥐고 있었잖아요. 노 대표님은 선거하시느라고 그건 몰랐지. 네, 저야 뭐 지방에 있어서. 하여튼 뭐 대략 보면은 정파의 논리와 정파의 존재 방식이 어떤 공당의 논리와 공당의 존재 방식이 부합해야 되는데 그와 별개로 서로 이제 그 사이에서 오히려 참패를 자초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자를 뽑는 거잖아요. 공직자는 후보는 정파의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운동도 정파에서 해서 당선시키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파의 대표로 나간 후보가 공직자가 되면 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말자고 우리 정의당 만든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태연한 모습을 극복하고 거기다가 이제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당선된 비례 내석을 당선했으니까 이분들은 일찍 지역구를 정했어요. 특히 새누리당 현역이 있는 지역. 그렇죠. 이런 데를 찍어가지고 거기 사무실 오픈하고 4년 내내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하여튼 웬만한 사람은요 4년 내내 하면 됩니다. 솔직히. 우리 또 이 정의당에 있는 그런 좀 훌륭한 분들. 자질과 각오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은 4년 내내 예비 후보처럼 뛰어다니면은. 그러니까 그 지역 유권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뽑아서 당선시킨 사람은 아닌데 정의당 비례대표로 돼서 우리 동네에 사무실을 열고 동네 국회의원보다 더 열심히 한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 자기 동네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이번 선거에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심상정 대표가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모든 당의 후보가 다 나왔는데 거기서 압도적인 표차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21,700표 이겼어요. 예, 이게 이제 하나의 희망적인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야권 연대에 이제 사실 우리가 목을 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심상정 노회찬은 아무 당이나 해도 가서 국회의원 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지.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야권 연대에 목을 맨다라기보다도 일단은 야권 연대라는 것은 뭐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시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지율이 높아야 그것도 되지. 네. 그래서 국민의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더민주에서도 이번에 김종인 체제에서 이런 걸 봤잖아요. 라고 한다면은 야권 연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야권의 단일화 경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렇지. 실력을 길러야 실력을 길러야 되는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건 이제 작은 문제고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다 틀어놓고 얘기하자고요. 전 지금도 계속 안 잊어버리는 게 1987년 12월 달에 그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성수대교 밑에 한강 둔치에서 유세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유세를 들으러 갔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야 인사 여러분, 진보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들, 영국 노동당도 처음에 자유당에서 해서 실력을 기르고 인재를 길러서 독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민주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만들고 경험도 쌓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당을 하십시오. 그때 워낙 상황이 급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영국은 그랬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긴가민가 할 때 선배들이 한 100여 명이 그 당에 이제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 들어간 분들이 실력을 기르고 경험을 쌓아서 진보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한 세력이 그걸로 들어갔고 또 한 세력이 100번 당시 백기환 백기환 선대본 그걸로 결합을 해서 그때부터 진보 세력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독일식 선거제도를 갖고 있었다면 금방 됐겠죠.
그러나 이 현행 87년 체제 소선거구제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30년 동안 해왔잖아요. 30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그 유효표의 90% 가까이를 1, 2, 3번 당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10% 중에 3분의 2를 정의당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오른쪽 구석에 1, 2% 다 합쳐도 밖에 안 되는데 녹색당, 노동당, 뭐 민중연합당 이런 이 레드오션에서 이 진보당 여러 개가 경쟁하고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 과연 지금 우리가 다시 선거구제 개편 논의라든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밤잠 안 자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30년 동안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고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30년 와봤으면 중간 정산을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 네. 충분히 일 있는 지적이신데 네.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아마도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안 해도 또 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이제 그 논리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진보 정당으로 온 사람 없어요. 나. 유일하구나. 요번에 저기 뭐야 누구죠? 누구야? 그 박용진? 네. 박용진 이 친구도 뭐 박용진 씨도 이번에 당선됐어요. 당선됐죠. 그때 이제 와가지고 뭐 진보 세력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와서 축사도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주당 간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씨 날 왜 불렀어? 민중당에서 절로 간 사람은 다 떨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1988년 13대 총선 때 평민연이라 해서 평화민주통일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제야 세력들이 들어가서 교섭단체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모임을 했어요. 그때 박상천 의원 같은 사람도 거기 껴 공천을 받았거든 처음에. 공안검사 출신인데 명분이 없으니까 TO를 걷다 넣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이 논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세력을 축적한 다음에 제대로 된 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평민당이 민주세력, 민주개혁 세력, 진보 세력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유일 야당을 편 사람. 그때 이제 예컨대 우원식 의원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엄청 싸웠거든 안에서. 내가 그 당 안에서 오랫동안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해봤는데 결국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당을 통째로 그냥 진보적인 정당으로 개조하려는 노력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하자고 나 주장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거 하겠다고 들어가서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독자 세력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전망이 있는가 이런 암울한 느낌? 이게 이번에 정의당을 찍어준 유권자들 사이에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 논의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노 대표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아니요 뭐 그런 뭐 정의당 내 그런 주장 생각을 갖고 있거나 주장하신 분도 계신 거고 예. 뭐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꼭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콜레라와 페스트 사이의 선택처럼. 예. 왜 그 콜레라와 그 콜라와 사이다 사이의 선택 이렇게 아니 콜라와 사이다 사이의 선택은 좋죠. 어느 걸 먹어도 괜찮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죠 뭐.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그 당원들이 그쪽의 조직 문화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이분도 사실은 마음은 그쪽에 가 있지만 몸이 이쪽에 와 있는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니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번에 김종인 초빙군주가 정무적 판단이라서 이해찬 정청래 막 찍어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당이라면 이거는 아무 명분도 없이 들어갔다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수파 쪽에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체성, 진보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몸이 어디 가 있든 사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비례대표들 보세요. 당당하게 입당해서 영입되어서 와서 경쟁해서 두 분이 되셨고 두 분은 오랫동안 진보정당 활동하신 분들 중에 됐잖아요. 비굴하게 누구한테 고개 수그리고 줄대고 안 해도 된다고요. 공직자가. 이게 정의당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은 뭐 당이 좀 혼란스럽고 지지율 떨어지면 막 패닉에 빠져갖고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와서 정권을 줘놓고 그 사람이 막 정부적 판단으로 근거도 안 밝히고 사람 막 쳐내고 이러는 당이야. 그러니까 거기 같이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가면 팽당할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구당이 있잖아요. 그 지역. 예. 여기 가면 그냥 이거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일들을 보는데 솔직히 이제 그런 걸 딱 보면서 이게 무슨 정당 운동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가서 그 행태들을 딱 보게 되면 이건 아예 그냥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치가 싫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정의당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독자적 진보 정당을 하는 게 저렇게 이상한 당 속에서 혁신을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덜 힘들어. 그 점은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거기는요. 국회의원이 지배하는 사조직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구당 조직이. 거기 결합해갖고 뭐 박용진처럼 뭐 하나 받아서 하면 몰라도 뭐 처음에 가서 대변인도 받고 이래갖고 뭐 이상한 민원 갖고 오고 그다음 이상한 이력서 들고 오고 그런 것들도 민원 정당한 민원이면 열심히 해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다음에 돈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진보의 그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출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 당원들 중에는 예. 또 그냥 정치적 영향력이 없더라도 이런 정치 문화가 좋아서 그렇죠. 좋아서 자기의 생활 정치 그렇죠. 터전으로서 그렇죠. 그게 섞여 있죠. 또 그걸 바라는 사람들도 거기 섞여 있어요, 사실은. 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환경, 뭐 정치적 진출에서 뭘 감수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당이 의석이 100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6석밖에 없지만 정말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당이고 여긴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당이다 이런 건데. 그런 건 좋지. 그렇지. 근데 이제 물론 막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저기 당하잖아요. 수모를 당하고. 내가 좋아하는 심상정 대표가 막 김종인한테 수모를 당하잖아. 멸실 당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도 힘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문화들을 보면 내가 왜 이런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비용 들어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게 더 힘들어. 차라리 낚시나 다니지 그렇지. 누구처럼. 거기 가서 하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는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당은 정의당 작은 당이고 의석도 적지만 그래도 여기는 아까 얘기한 일부 우리 좀 고쳐야 될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잖아. 얘기하면 누가 패지는 않잖아. 그렇죠. 나는 뭐 이런 얘기는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유롭게 얘기되고 그게 민주주의니까. 네. 자,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라 좀 깠어요 제가. 네. 근데 인천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깨거든요. 정의당에서 기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평가될 거예요. 지지자를 내쫓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혹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기 반성들.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원내 진입에는 실패했지만은 이른바 이제 원외 정당들 봤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저는 녹색당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여기 찍고 싶어 이런 생각 솔직히. 그래 홍보물 보니까 찍어주고 싶지. 보니까 여기 찍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실제로. 정의당이 아니었다면. 네, 정의당이 아니었으면 거기 찍었죠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도 정의당마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그 당을 찍으라고 제가 또 트위터에 보냈어요. 근데 신기하고 귀엽긴 한데 국가 운영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 아니 근데 국가 운영하러 나온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당은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뜻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 정의당 같은 당이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녹색의 가치가 뭐 별 혼자서만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의당에 같이 못하는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민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정의당은 옛날 NL들 뭐 해서 정파 조직이 활개치고 뭐 이번에 거기 뭐 진중권이 유시민이 이런 자식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30년씩 해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노동당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녹색당보다 덜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고전한 거죠. 근데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라 봐요. 그분들은 이럴 거 아니야. 정의당처럼 의석도 있는 데 가서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 노동당의 이 문화가 좋아.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정치 저도 잘 못했던 거긴 하지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넓어질 텐데 좀 안타까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민중연합당보다 오히려 녹색당이 좀 더 받았어요. 0.1% 정도. 0.1% 더 받았죠. 근데 민중연합당 같은 게 옛날에 이제 통진당이고 그 조직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잖아요. 몇만 조직. 60몇 명 기탁금이며 그 비례대표 홍보물 뭐 엄청나게 2천 몇백만 부며 그거 진짜 재정적 손실이 어마어마할 텐데.
또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조직력이죠. 거죠. 네. 그 정도 조직력으로 표를 그거밖에 못 받아. 조직력 허접한 정의당도 아니 그 이렇게 받는데. 표는 정치력으로 받는 거지 조직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자기들 고정표는 나온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사람들이 뭐 벌써 당원이 뭐 한 달 말에 3만, 2만 명.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당원 명부 그거야. 그러니까 개별 입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 개 당을 만들었다는 옛날 얘기죠. 당원 명부 그거지. 그런 방식인데 요번에 그 울산에서 그 당선된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 두 분은 옛날 연합 소속들이잖아요. 그건 울산연합. 울산연합죠. 이분들이 그럼 민중연합당에 다르죠. 당을 만드는 거에 반대했대요. 울산연합.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경기동부하고 저 광주전남연합 쪽에서만 민중연합당을 만들고 울산 쪽은 당을 만드는데 반대해서 그 두 구청장 전직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거죠 이번에.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벌써 검찰이 뭐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했다고 압수수색하고 난동인데 지금 뭐 당선자만 100명 이상을 지금 입건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손을 보고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분이 지금 안 풀리겠지. 그런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보궐선거도 꽤 큰 규모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침대는 고민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어긋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잘 부탁해. 나 집 바뀔 수 있네. 잘 부탁해. 어색자의 쇼한 침대. 침대의 고민. 딴지마켓에서 해결하세요. 자, 이렇게 좀 선거 이후에 우리 각 정당들의 상황들 한번 쭉 돌아가면서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금 민망하다는데 우리가 우리 얘기하려니까 작별 인사 해야죠. 그 루리아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구술문화하고 문자문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러시아 공동체 가가지고 문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문자 문화랑 의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깨닫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린 자기 반성 능력이 있잖아요. 또 자기 평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씩 웃으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근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항목이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는 정치 카페.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아니 근데 딴 것보다 뭐 작별 인사 우리가 평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민참여당을 하다가 이제 요새 안철수 씨가 성공시킨 제3당 이거를 지방선거 한번 해보니까 민주노동당이 7.6% 얻고 국민참여당이 7.3% 얻었고 근데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돌파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진보당이면 어떻고 뭐 자유주의당이면 어때. 일단 3당을 띄워내서 현행 이 양강 구도를 흔들 수만 있으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합쳐서 했다가 또 이제 다 아시는 과정을 통해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치를 떠났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정치하던 중에 많은 분들이 계속 정의당에 몸을 담고 활동하고 계셔서 이거를 해달라는데 이거 나 못하겠다. 정치 떠난 사람이라 비평도 못한다. 이러면 너무 야박해서 의리 때문에 그냥 거절할 수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뭐 지방선거 때까지 몇 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2년씩이나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몇 번이라고도 생각 안 했어요. 지방선거를 응원하는 용으로 한번 하자 해서 뭐 또 당에서 하라니까 한 건데 이게 하고 나니까 선거 남은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왕 한 거 선거 끝나고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그 선거 끝나고 한 게 세 번째였을 거예요. 잘못해서 3회로 나는 끝나는 줄 알았어. 네. 근데 계속 이제 뭐 다방에서 카페가 되더니 이제 계속 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2년씩 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2년씩 갈 줄은 몰랐죠. 저도 당에서 잠깐 차출해가지고 몸 좀 팔아라 그래가지고 잠깐 나왔는데 이렇게 오래까지 지속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시면서 어땠어요, 노 대표님은? 저는 무엇보다도 그 정치 카페 듣고서 입당했어요. 혹은 길거리에서 요즘도 이제 뭐 선거 와중에도 제가 창원에서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만 그 길거리에서 마주친 시민이 저 지금 듣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꽂고 그거 듣고 가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폭넓은 시민들이 이 정치 카페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상당히 저는 뭐 좀 우리 정치가 좀 이렇게 더 나아지는데 정치 카페가 좀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좀 자부심도 느끼고 했습니다. 진 교수도 이런 건 처음 해봤지 않아요? 그렇죠. 정치 비평을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처음 해봤죠. 어땠어요? 네, 저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 교수가 처음 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던데. 내용이. 왜 좀 싸우지 않느냐. 진 교수가 얌전해졌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가 없었고. 네. 생각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처음하고. 꼭 그렇진 않아요. 안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그때는 열린우리당하고 많이 싸웠는데 그때 왜 싸웠냐면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싸운 것도 대개는 뭐 때문에 싸웠냐면은 파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동 관련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반성했던 그런 부분에서 싸웠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끝났을 때 이제는 새누리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열린우리당 지금의 더민주 이쪽하고는 연대해서 새누리당과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도 그런 기조로 좀 운영이 됐잖아요. 정치 카페가. 그렇죠. 정의당에서 운영을 하지만 꼭 정의당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방송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좀 자유로웠죠. 또 그래야 그 방송을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좀 위력을 느꼈던 게 저도 이제 가면은 그 전에는 저야 이제 미학 쪽 이런 쪽이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치 카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듣고 있다, 잘 듣고 있다. 창원시청에 갔더니 공무원이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우리 정치 카페를 이제 팟캐스트계에서는 가장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우리가 누적 다운로드가 지금 1억 2천만이죠. 1억 2천만이 넘었죠. 그 지난주 현재 1억 2천 70만 이렇게 누적 다운로드인데 에피소드별로 보면 70만 내지 100만 이렇게 들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이제 그 전에 사실 우리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킨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네, 낙곰수도 있었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실증을 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낙곰수가 굉장히 사람 즐겁게 하지만은 또 그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낙곰수는 너무 당파적이었잖아요. 우리도 당파적이지.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이렇게 덜 당파적이려고 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내재적 접근법 각하를 갖다 이해해 보려고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정의당 소속이지만 더민주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음모론 같은 건 안 폈잖아요. 음모론 같은 걸 펴지 않고 대충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들 이게 좀 먹혀 들어갔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간간히 또 추전했던 비정치적인 얘기들. 그래서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 100분 토크. 예, 약간 그냥 즐겁지만 동시에 뭔가 공부가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그 전에 팟캐스트로부터 우리를 차별화한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마 이게 꼭 뭐 다른 거하고 이제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이 듣는 분들에게 뭔가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하는 방식 또는 힘 그리고 또 뭐 재미까지 더해져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선호하는 어떤 그런 매체가 된 거죠. 저는 이제 100분 토크는 뭐 괜찮았는데
타임라인은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진짜 근데 타임라인이 사실 그 정치 카페의 그 백미라고 할 수 있죠, 타임라인이. 그게 처음에 우리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인가요? 네. 그 기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브리핑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아예 이제 제가 맡아서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 매주 그거 준비하는 게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듣지 하면 우선 100분 토크는 진짜 공부가 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출퇴근 시간에 이어폰 꽂고 듣기만 해도 교양이 향상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제가 타임라인 하면서 주력했던 거는 저기 몇 가지가 기억나는데 우선 신해철 씨 그 의료사고 났을 때 또 메르스가 퍼졌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아다니고 혼미한 상황이었는데 확정적으로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확인된 몇 가지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해 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로서는 우리가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여러 것들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 몇 가지를 토대로 예컨대 뭐 발굴 현장에서 나온 기와장이나 벽돌 몇 가지를 가지고 원래 서 있던 건축물을 전체 모습을 추정해 보는 그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이렇게 추적해 보는 추론해 보는 이런 데다 초점을 두고 좀 했는데 예측은 맞기도 하고 또 때로 빗나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좀 의미를 뒀던 거는 부족한 정보를 그러나 확실한 부족하지만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어떤 사안의 본질적인 구조나 그 과정을 이해하는 어떤 추론의 방법 그런 거를 한번 나누어 보는데 초점을 두고 저는 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보는 그 사실들은 파편으로 막 날아오잖아요. 네. 근데 이 파편들을 연결하는 그 밑에 어떤 그림들, 이걸 다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네. 드러낸 것.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음모론 같은 걸 안 썼단 말이죠. 예측은 좀 했죠. 네. 그러니까 음모론은 그냥 사실 막 끼워넣는 약간 창작이잖아요. 네. 창작의 요소를 좀 배제하고 합리적인 추론에 입각해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갖다 제시했던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신문만 봐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사안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 네, 이런 그거는 저도 준비하면서 꽤 긴장도가 높은 작업이었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해 오셨거든요. 한 서너 페이지, 최소한 뭐 많은 때면 너댓 페이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 네. 저도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일주일 내내 준비한 건 아니고. 네, 하루 주로 금요일 저녁부터 좀 고민하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 월요일 오전 요 시간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오곤 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재미를 좀 느끼셨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있고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가장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아이 무슨 그런 말씀. 가장 큰 일은 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이 두 분이 끊임없이 이렇게 소재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우리 영화 끝날 때 보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제작진들 쫙 나오잖아요. 예. 그 진 교수가 우리 제작진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여기 기술 지원은 소닉 스튜디오의 문영범 실장이시고요. 우리 녹음실 있는데요. 예, 지금 안 보이시네. 예, 제작 지원을 하시다가 잠깐 볼일 보러 가셨나 보네. 우리 당원이 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독. 광고 제작 및 지원은 딴지일보에서 해주셨고요. 예, 딴지일보 그 광고 제작팀에서 대행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의당 소속의 PD들이 계시죠. 백정현 PD하고 조하나, 김하철 부장들이 예.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실장. 백정현 실장이 좀 가장 당직이고 당직자로서 우리는 보통 백 PD라고 불렀어요. 우리 백 PD가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백정현 PD하고 조하나, 김하철 부장. 예. 모든 정말 2년 동안 수고들 많으셨어요, 진짜. 예. 이제 우리 헤어지면 내일부터 각자 뭐 해요? 진짜 그거 궁금해요. 나는 알겠는데.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노 대표님이 제일 이제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의정 활동하실지 뭐 이런 거 좀. 예, 뭐 저야 그 정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가 6석밖에 안 되는 이제 작은 이제 이 규모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원내 유일한 진보 정당. 거는 또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우리 그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국회가 되도록 하는데 저도 일조를 해야 되겠죠. 바빠지겠네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지금 창원이세요. 예, 그게 뭐 괜찮습니다. 그 전에
제가 뭐 그 의원 아닐 때도 바빴던 뭐 큰 차이가 없겠네. 예,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출장 강연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좀 적어지고 창원에 더 집중하는 이제 그런 아니 길 한참 막히는 시간에 노원구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시간이나 여의도에서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저 김해공항 내려서 창원 가는 시간이나 별 차이 없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 창원 갔을 때 좀 새누리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참 멀리서 오셨네요. 이러면 예, 2시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비꼬는 거죠. 기차 타도 그거밖에 안 걸려요, 창원까지. 예, 2시간 반입니다. 예. 그럼 뭐 보통 그 평일에는 이제 여기서 계시다가 주말에는 이제 계속 내려가셔야겠네요. 아무래도 주역구 관리를 해야 되니까. 회기 때는 그렇게 되고 비회기 때는 또 그쪽에 있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거기 또 현장도 많고 해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예측 가능해요. 우리 노회찬 삼선의 의원님은. 고생길이 훤하시네. 진 교수는 되게 바쁜 과정에서 내가 우리 셋 중에 제일 바빴던 것 같아.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직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기랑 달리. 글도 많이 쓰잖아. 여러분은 실업자였잖아요. 저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사업자 등록돼 있어. 아 그래요? 전 직장인이잖아요. 나 자영업자라니까 사장님. 전 직장인이라서. 나 자유인의 서재라는 기업의 대표예요. 내가 이래도. 사장님이시고. 예, 사장님이십니다. 네. 아니, 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럴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지난 2년간 이 정치 카페, 노유진의 정치 카페 매주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지난 1월부터는 JTBC 썰전 나가고 이렇게 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요. 이제 두 군데서 워낙 말 많이 떠드니까 다른 데서는 입 좀 닥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년 들어서는 강연도 일절 안 나가고 있고, 또 뭐 강연 신청 요청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금년에 강연 안 하고요. 내년까지도 일절 강연 계획이 없습니다. 예, 대신 저한테 해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마산 그 창원에 있는 그 마산 YMCA에서 거기 안 그래도 어머니 교실. 뭐 여러 군데서 근데 제가 일제히 안 갑니다. 우리 이거는 이제 민원을 하셔도 안 돼요. 지역구 민원. 이제 아까 그 학생 그 편지는 써주시죠. 편지는 쓰겠습니다만 그렇고 썰전은 원래는 섭외가 왔을 때 거기 출연자들이 갑자기 뭐 출마하게 돼서 공백이 생겨서 저한테 왔기에 저도 자신이 별로 없어서 뭐 제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니 그냥 총선 때까지만 해봅시다. 그래야 서로 부담도 없고. 그리고 총선 끝나면 또 유효자원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그때 또 해봅시다 이랬는데. 유효자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뭔가 좀. 아니,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공천 탈락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시청률도 많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그러면 당분간 더 해보죠 뭐. 이렇게 해서 당분간 더 할 계획이고요. 원래 그만두려고 한 거는 봄 되면 이제 지금 어디 출판사하고 계약해서 유럽 도시기행 프로젝트가 시작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씩 국내에 들어오시는 거고.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해외 갔다가 주로 국내에 있고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글 정리하고 또 다음 갈 도시에 한번 나가면 보통 얼마 정도 계세요? 보통 뭐 2주 이내. 2주 이내.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어디 갑니까? 이번에 첫 번째 가는 데는 이스탄불하고 아테네를 먼저 가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는 지금 비인하고 부다페스트를 가볼까 계획 중이고요. 가을 되면 뭐 바르셀로나 리스본 이런 쪽 해서 하여튼 지금 아직 계획이 다 짠 건 아닌데 유럽의 역사 문화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제가 가보고 싶은 곳들이 있어서요.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할 거예요 앞으로. 제일 팔자가 좋으시네. 그래서 제가 기고도 일절 안 하고 인터뷰도 안 하고 강연도 안 하고 여기하고 썰전이랑 요 정치 카페만 말을 하고 나머지는 입 닥치고 산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년에 이런저런 책도 좀 그동안 작업한 게 나올 거고 그래서 강연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저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또 우리 학교가 또 동두천에 새 캠퍼스를 열었어요. 동양대학교. 그래서 강의를 하나 더 맞는 바람에 동두천 강의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의하고 강의량이 이제 늘어나는 더 거죠. 바빠지네. 더 바빠지는 거고요. 또 이제 책도 밀렸던 책들 쓰고 있고. 내가 이래서 대학 교수를 안 해. 예. 그 책도 저렇게 말랑말랑한 책을 쓰면 되는데 내가 지금 준비하는 책이 뭐냐면 감각론의 역사, 고대부터 현대까지. 학자는 그런 걸 써야 돼. 나 같은 날라리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의 철학 뭐 이런 거거든요.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고. 인공지능의 철학은. 그 많이 팔리겠는데. 예, 뭐 그런 책들 뭐 계속 쓸 생각이고요. 아직도 뭐 미술사도 좀 하나 더 보충해서 써야 되고 철학 오디세이 정도 대중용어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을 자꾸 나눠야 돼요. 우리 진 교수는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아까워. 책이 좀 팔려야 철학 오디세이 많이 팔리겠네. 출판 문화의 꽃은 역시 책을 구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읽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야. 자기만 좋지만 책을 사면은 이게 이제 고용이 창출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우리 정치 카페 청취자 여러분, 진중국에서 책 좀 사주세요. 예, 뭐 그렇게 그냥 재미없게 지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만 2년 이 방송을 진행하고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데 이제 저한테 오늘 정치 카페 마지막 방송 하러 간다 이랬더니 시원서수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나도 그 말 들었는데. 그래요? 저는 마지막 방송하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 뭐라 안 그래? 근데 우리는 마지막 방송한다고 좀. 예고했습니까? 예,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구나. 몇 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좀 그동안에 굉장히 좀 사실 2년간 매주 이걸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한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니까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심상정 대표가 우리 세 사람한테 표창 감사패를 줬어요. 이 사회주의 문화. 예, 그래서 아니 교섭단체 이상 출연료 안 줬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책 만든 거 그 수익금을 몽땅 다 당해서 가져가고요. 우리한테 달랑 훈장 주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지. 노력 훈장. 그래서 그걸 괜히 줘? 그랬으니까 감사패를 주는 거지. 안 그러면 안 줘요. 그 노력 훈장이잖아. 그 우리 인민 노력 영웅이야.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는 물질적인 그 보상 체계가 있는데 사회주의는 그 물질적인 욕망을 갖다 부정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관념적인 훈장이니. 정당은 자본주의로 하면 안 돼. 정당은 그거는 자본주의식으로 하면 거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이게 맞는 건데 여하튼 그 받고 나서 우리 심상정 대표한테 정치 카페는 이제 시즌 2를 마감하면서 문을 닫으니까 계속 이런 아저씨들이 나와서 하는 거 말고 좀 신세대의 우리 진보 청년들이 좀 모여서 좀 더 발랄하고 알찬 그런 팟캐스트를 또 하나 만들도록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하튼 더 오래 해주기를 바랬던 분도 꽤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우는 것처럼 이렇게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잘 나갈 때 떠나야죠. 봐요. 예,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그 교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예. 저희도 좀 사실 좀 지쳤고. 네, 좀 지쳤어요. 몇십 년 동안 지금 우리가 떠들고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청년인 기분이에요. 근데 나이를 보면은 사실 거의 뭐 내일 모레가 사실 환갑인데. 25살 때 하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야, 이게 지금 정치 카페는 전국 노래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을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는 끊을 때 끊어야 돼요. 예. 우리 모쪼록 이제 전국 노래자랑 말고 프로듀스 101 같은 이런 새로운 컬러의 팟캐스트를 하나.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뭐죠? 그 메카더 장군의 말처럼 Old soldiers never die,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냥 사라질 뿐이다. 우리 사라지겠습니다. 사라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 카페 여러분한테 이제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가장 큰 감사는 역시 열심히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인 것 같아요.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많은 분들이 또 선물이 있죠. 뭐 커피 받침빵부터 유자차부터 한약부터 너무나 많은 책도 보내주시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악플까지 게시판해 주시고 다른 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에도 감사를 드려야죠. 그렇죠. 그분들도 팬입니다. 그것도 관심인데. 욕하기 위해서 아주 더 누구보다 더 꼼꼼히 들으신 분이에요. 근데 앞으로 악플을 남기려면 듣고 악플을 따라하세요. 듣지도 않고 듣는 악플들은 정말 짜증나. 그러게 말입니다. 악플 달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악플을 달기 위해서 듣는 거는 괜찮아. 내 말이 맞았나 틀렸나. 그렇지. 예.
좀 시원섭섭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모든 이별은 그런 거예요. 예, 다음 주 월요일을 뭐 할까?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굿바이 하지 말고 so long 하자고요. So long. 네, so long. Auf Wiedersehen. 예, 독일어로 Auf Wiedersehen이 so long이에요. 예, so long. 오케이. Auf Wiedersehen이라면 다시 볼 때까지. 예. Das Vidania. 예, 이것으로 정치 카페 마지막 방송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노래는요.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무슨 덩어리 저갑과 착지 저 붉은 태양에 녹아내리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날이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